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3월달 고3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독서 지문 중에서 유증과 상속을 주제로 한 지문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법률상 유언은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첫 번째 문장부터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 많이 나오네요. 앞으로 법지문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특히 아마 고2 때도 뭐 이런 지문들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법률 행위라는 개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법률 행위 중에서도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법률 행위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내용은요, 자기 사망으로 인해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너희들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잘 살아라, 그런 내용은 여기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유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재산에 대해서 권리관계 그 변동이 일어나게끔 내가 죽으면은 이 재산이 권리가 누구한테 가고 그런 내용으로 의사표시해야지만 그런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언입니다. 하여튼 일단 유언은 법률 행위의 그 하나의 종류고요. 또 그런 중에서도 뒤에 또 계약과 대비가 됩니다만 상대방과 의사가 같이 합치가 필요 없습니다. 즉 뒤에도 나오지만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자, 하여튼 이런 개념 계속 법지문 볼 때마다 자주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뭐 유언에 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재산을 누가 가져라, 그렇게 누구한테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즉 유언하고 증여를 합한 말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 앞에 첫 번째 문장에 일방적인 의사랑 같은 말이죠. 유언자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자, 그러니까 유증을 받는 수중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자, 그러니까 유증 받는 수중자가 나 이거 안 가질래요 하고 거절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수중자는 안 받겠다고 거절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유증의 효력이 유효하게 되었던 것이 유효하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유증은 상대방의 승낙 필요 없이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성립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만 잘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와는 다르다. 네, 증여도 법지문할 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자,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니까 법률 행위라는 점은 공통입니다. 그렇지만 유증은 단독행위, 증여는 계약으로 분류가 된다. 자, 이러니까 벌써 대비되는 개념의 짝이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의 짝이 나오고 항상 출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똑같은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긴 하지만 유증은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성립되는 단독행위, 또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 또는 다른 말로 의사합체가 필요한 계약, 이렇게 일단 딱 짝을 잘 구분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유언의 의사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한 방식 예로 제가 썼듯이 이게 일단 그 법지문에 보면은 5가지 방식이 나오는 법지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법지문에는 딱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나왔습니다. 자, 그 한 가지 얘가 자필증서입니다. 자필증서로 하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즉 자필, 도장을 찍어야 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남이 대필하면 이건 자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으로 방식을 정하는 까닭은 당사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탓에 미리 본인의 진위를 확실히 해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계약, 네, 아까 전에 유증과 계약 차이점 아까 첫 문단에 나왔었습니다. 계약입니다. 자,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자, 우리가 흔히 뭐 어른들 하는 거 보면은 뭐 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하긴 하죠. 근데 그 계약서라고 서면 쓰는 거는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에 증거 관계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면일 뿐이고, 일단 계약 자체는 일단 꼭 뭐 서면 작성 않더라도 말로만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계약하고 또 유언의 차이점, 이렇게 일정한 방식이 필요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구별하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혹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네, 이해되고요.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 이해되는데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출제 포인트겠죠. 그러나 자, 유언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형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일단 말이 길은데요. 좀 차근차근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다음에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 예를 들어서 자기 같은 가족이 아닌 아무 관계없는 뭐 옆집 사람, 그런 사람을 상속인으로 정하는 유언은 상속인으로 정하는 유언은 유효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공동 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재산의 비율, 바로 아래 문단 보면요, 이렇게
부모하고 아니 저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 아들 딸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5 대 1대1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의 비율을 재산의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상속 재산의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 그 바로 아래 문단 나오는 바와 같이 1.5 대 1대1 그렇게 비율과 달리 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는 뭐 1.7 그리고 뭐 아들은 1.5 딸은 1.3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기억이 나중에 16번으로 좀 어려운 문제로 가는데요. 다만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 거기에 해당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게 16번이니까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6번 기억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오답률이 71%를 넘어갔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의 의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은요, 그 바로 앞문장부터 보면은 이 상속분, 즉 법에서 정해진 상속인 사이의 재산 비율입니다. 그 비율,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 예를 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6번의 1번을 보겠습니다. 유류분의 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유언 정한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맨 마지막 문장에도 나오지만요,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오지만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인 유류분인데 그걸 처분을 뭐 유언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건 뭐 여기 처분이란 말이 중간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전혀 엉뚱한 데다가 갖다 붙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2번 선지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의 일부 유증한다인데요. 물론 뒤에서 이 유증의 대상은 법정 상속인 아닌 사람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기억의 예는요, 상속인들 사이에서 일단 상속인들 사이에서 여기서 유증으로서 다시 보겠습니다.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즉 법정 상속인들입니다. 그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정할 수 있다. 지금 이 기억은 상속인 아닌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 묻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6번의 2번 선지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전체 문단 다 읽어보면 틀린 건 아닌데 지금 이 기억은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정 상속인 아닌 사람을 끌어들인 선지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다음 근데 이번 선지 내용 자체가 틀리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네. 그리고 3번입니다. 법정 상속분을 배제하고 공익단체. 이것도 법정 상속인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법정 상속인 말고 딴 사람 단체 그런 거 나온다는 자체가 뭐 더 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4번이 상당히 정답이 원래 5번인데요. 4번이 정답 5번보다 더 많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보겠습니다.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 자, 근데 여기 맨 밑에 바로 다음 문단에요. 배우자하고 아들, 딸 간의 상속분 비율이 1.5 대 1대1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1.5 대 1대1이 있는데요. 유언으로 이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 그렇게 하는 거 바로 앞문장에서 이렇게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의 앞부분만 정확히 읽었다면은 이렇게 원래 1.5 대 1대1로 배우자, 아들, 딸 그렇게 자녀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는 1.7, 뭐 아들 1.5, 딸 1.3 그렇게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그렇게 안 되는데요. 5번 같이 이렇게 유증으로는 어느 한 사람한테 더 많이 가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5번이거든요. 1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자, 그러니까 여기 바로 요 예에서도 배우자, 아들, 딸, 자녀들 간의 사이에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이 1번, 이 아들한테 한 사람한테 재산의 일부를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배우자는 똑같이 1.5인데요.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1.3 가지라고 하고 딸한테는 0.7 가지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네, 그렇게 유증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 유증.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비율 정하는 건 안 되고요. 자, 그걸 비율 정하는 게 아니고, 자, 일단 아들한테 특정 재산, 좀 값어치가 많이 나간 재산을 아들한테 많이 주는 그런 유증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는 이 법에서 정한 비율, 1.5 대 1대1이 헝클어집니다. 아들 비율이 훨씬 많이 높아지게 되고, 딴 사람들은 비율이 적어지게 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근데 유언으로 일단 비율 자체를 다르게 정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데, 유증으로 그렇게 어느 한 사람 더 가져라. 그렇게 하는 건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개념상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으로 고르고요. 유증으로서 한 사람한테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일단 누구한테 더 가져라 그런 거 말고 너희들 사이의 비율은 몇 대 몇으로 정한다. 그걸 법하고 달리 정하는 유언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한테 더 몰아주는 건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율과
달리 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엄연히 개념은 다르다고 하는 거 잘 그걸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일단 5번으로 고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상소근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유증을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달리 정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유언을 한 셈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지문 출처로 지금 해설지에 표시된 책을 제가 구해서 읽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해설지를 보니까 이 지문의 출처가 송덕수 교수님이 쓴 친족 상속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형광펜 표시한 부분입니다. 유언으로 법정 상속인의 상속분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비율을 바꾸는 유언, 뭐 누구는 1.5, 누구는 1.7, 누구는 1.3 그런 식으로 비율을 바꾸는 걸 허용하지 않는데 다만 유언자가 포괄적 유증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지정이나 상속분의 변경과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는 있다.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겁니다. 근데 개념상으로는 구분해야 된다. 자,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출전을 통해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갑니다. 이제 상속이란 주제로 나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포괄적 승계라서 자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이전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개념을 구별해야 될 거예요. 이 재산하면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기를 플러스가 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지문에서 말한 재산은요, 자산하고 채무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건 자산, 요건 결국 플러스가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얼마 가지고 있다든지 뭐 집을 갖고 있다든지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플러스가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자산이라고 할 것이고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 누구한테 돈 갚아야 될 채무가 있다든지 그런 건 또 마이너스가 되는 재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재산하면은 뭐 플러스가 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상속에서 말하는 재산, 즉 포괄적으로 상속인한테 승계가 되는 재산에는 자산도 있지만 채무까지도 있다. 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빚을 많이 떠안고 돌아가셨다면 그 빚이 다 그 자손들한테 승계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위험으로부터 구제해줄 수 있는 제도도 가끔 법지문에 나오기도 하죠. 자, 하여튼 이러한 법률 요건과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제가 아까 카테고리 묶었습니다만 법률 행위라는 개념은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건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거 사망 자체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권리가 포괄적으로 다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법률 행위 범주에 속하지 않고 사건이나 범주에 해당된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범주화 시켜보죠.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유증이나 증여는 뭐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한 단독행위냐 계약이냐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점은 법률행위랑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상속은 이렇게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사건이라는 개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권리관계가 포괄적으로 넘어간다. 그런 개념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카테고리 범주를 나눠 갖고 하는 거 유증, 증여, 법률행위, 사건, 상속 뭐 이런 거 방금 요번 시험 세트에 딱 거기 딱 떠오르는 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독서 지문 4번에서 9번 세트 중에 그 버전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죠. 바로 굿맨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한 버전이라는 개념. 제가 한번 다시 상견 의미에서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독서 지문 4번에서 9번 지문 중에서 나 지문에 그 굿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장했다. 버전의 의미는 뭐 대상을 배열하고 범주하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기호들의 체계다. 그래서 그 범주에 의해서 체계가 구성된다. 그런 그 개념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뭐 법률행위와 사건을 또 구분하고 또 법률행위에는 유증하고 증여가 속하고 사건 속엔 상속에 속하고 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굿맨이 얘기한 버전에 해당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바로 같은 시험 세트에 나와 있던 개념이라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고요.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여튼 상속으로 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된 재산 속에는 자산 플러스뿐만 아니고 채무 마이너스도 다 포함된다는 거 일단 짚고 가고요. 그리고 사건에 속하는 것, 상속은 사건이라고 하는 범주에 속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이 상속 순위 중에서 이게 후순위자는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즉 이게 혹시 헷갈리기 쉬운 게 선순위자가 자기 뭐 가져가고 남은 거 있으면 후순위자 가져가고 그런 게 아니고 선순위자가 있으면 아예 후순위자한테는 차례가 안 옵니다. 근데 선순위자가 없어야지만 이렇게 후순위자한테 차례가 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빈속이고 제2순위는 부모 등의 직계존속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서 이해해보면은 일단 아무리 그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일단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 즉 자녀들 말하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근데 아무리 좀
연로하셔가지고 진짜 생계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법적으로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여튼 그 법상 정해진 순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순위가 그렇고요. 제 2순위가 이렇게 부모 등 직계존속이고요. 근데 배우자는 특이합니다. 배우자는 제 1순위와도 제 2순위와도 같은 순위이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있을 경우엔 자녀들과 같은 순위가 되고, 즉 직계본속이 있고 없고 직계존속이 있고 없고 떠나서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될 때 배우자는 같이 1순위 상속인이 돼서 자격받고, 그 다음에 또 직계비속이 없고 돌아가신 분의 부모만 있을 경우, 그럴 경우 배우자는 또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과 같이 그렇게 상속인 자격이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그 50% 얹어준다. 그 의미를 쉽게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 문단 설명할 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 딸, 즉 자식 2명 배우자 그렇게 있을 경우에 자, 그 상속분의 비율은 각각 1.5대 1대 1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제가 첨부했듯이 이렇게 아들, 딸하고 배우자랑 같이 제 1순위 상속인에 속하겠죠. 네. 하여튼 이런 비율 표시해 놓은 게 바로 이 나중에 17번에 사례 문제를 풀기 쉬워라고 이렇게 예를 잘 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유증으로 갑니다. 네.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특정 유증이 보통이지만 포괄적으로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 차이점을 또 설명해 놓는 문단입니다. 포괄 유증은 전체 재산에 대하여,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산 속에는 자산도 있고 마이너스 채무도 있습니다.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응하는 몫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자, 비율로 물려주는 겁니다. 아마 전체든지 일부 비율이든지. 이런 경우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게 된다 하면서 이제 바로 또 특정 유증과 대비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요 말 가지고 요 말까지만 가지고 바로 이해가 안 되면 이 특정 유증과 대비되는 것까지 다 읽어보면 포괄 유증에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정 유증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유증에서는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면 즉시 일단 그 유증받은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재산은 일단 상속인들 소유로 일단 귀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냐면은 목적물이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여기 상속인의 귀속, 예를 들어서 어느 땅을 A라고 하는 즉 가족 아닌 즉 상속인 아닌 사람한테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런 특정 유증에 대해서 일단 돌아가시는 즉시 즉 사망의 효력이 발생한 즉시 일단 A라고 토지는요. A한테 유증하기로는 토지는 일단 A가 아니고 상속인들한테 권리가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상속인들과 A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특정 유증에서는 목적물이 이렇게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 제가 지금 예를 들은 A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자, 우리가 법주문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그런 말 늘 나옵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돌아가신 분이 나 A한테 이 땅은 나한테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 땅 넘겨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채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상응해서 이제 상속인에게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배우자하고 아들, 딸 1.5대 1대1 그렇다면은 그 땅을 A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각각 또 1.5대 1대1 그런 비율로 그렇게 의무를 같이 상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행이 완료되는 때에 수증자는 재산권을 취득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상속인들이 그 등기를 유증받은 A한테 넘겨줘야지만 그 A는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포괄 유증하고 대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개념하고 연결되냐면요. 상당히 서울교육청 법지문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작년 바로 1년 전 3월 달에도 고3 국어에 이렇게 부동산 등기와 물권 변동 그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개념 때 저희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제 결국 대비가 됩니다.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면, 즉 돌아가시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받은 사람, 수증자는요, 꼭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썼습니다. 이전 등기 필요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유증받기로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면 땅, 건물이면 건물, 그거를 꼭 등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속인들하고 여러 비율을 가지고 같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 반면에 제가 자꾸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하고 자꾸 좀 혼동되는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땅만 가지고 어떤 땅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자꾸 특정 유증 같은 뉘앙스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땅이든 건물이든 간에 하여튼 내 재산의 몇 퍼센트를 A한테 준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 바로 내 재산의 몇 퍼센트, 즉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은 일단
그 사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다 A한테 다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그 포괄적으로 유증받은 뭐 재산의 몇 퍼센트 그 부분만큼은 그 유증받은 사람하고 상속인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들 비율에 따라 가지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여기 썼듯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이전 등기 없이도 당연히 포괄 유증 또 사망만으로 당연히 이렇게 유증받은 사람 수증자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어느 딱 특정한 땅, 뭐 특정한 특정한 건물, 아니면 특정한 현금 다 그런 걸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특정 유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한테 다 그런 모든 재산권 다 권리는 가지되 다만 그 사람 그 상속인은 유증받은 사람한테 권리를 넘겨줘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고 그 의무를 다 이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같으면 등기를 마친 때 뭐 또는 현금 같은 경우는 넘겨주는 거 인도까지 마칠 때 그걸 완료해야지만 유증받은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렇게 대비가 되면서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갑니다. 네. 네.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법정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달리 수증자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 단체, 시설 등도 될 수 있다. 즉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의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재단법인 그런 데다가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죠. 따라서 상속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 뭐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상속인 아닌 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또 상속인들은 나는 뭘 가지고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제도가 여기 마지막 문장 유류분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자기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몫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3학년도 평권 9월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3학년도 모의고사니까 2022년 9월에 실시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자면요, 만약에 이제 최소한도로 내가 받아갈 목, 유류분을 만약에 침해당해서 더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최소한도로 받아가야 될 유류분, 침해당한 걸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여기 간단히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물론 그 상속인들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 따라 가지고 이게 그 유류분 비율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의 경우에는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최소한 받도록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 모두 읽고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4번 내용을 친 문제입니다. 일치하는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선지입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이게 아니죠. 유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철회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번 선지 상속의 대상은 채무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된다. 자, 이 재산 속에는 자산도 있고 채무도 있는데요. 채무를 제외한 재산. 그러면 뭐 자산만 즉 플러스만 되는 것만 상속이 된다. 그게 아니죠.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그랬습니다. 포괄적으로 승계. 즉 자산 플러스건 마이너스 채무건 간에 일단 통째로 포괄적으로 피상속인한테 넘어가는 것이지 뭐 채무는 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땡이고요. 네. 그 다음 3번입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된다. 이것이 답이네요. 뭐 이렇게 유언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이 필요로 하지만 계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로만 합의해도 즉 일정한 방식 필요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대로 3번 찾기 쉽겠습니다. 4번 선제입니다.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목적물 소유한다. 이거는요. 특정 유증의 수증자가 아니고 포괄 유증의 수증자죠. 포괄 유증의 수증자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동시에 목적물 소유한다. 즉 등기 없이도 당연히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내 재산의 50% 누구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바로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수증자한테 권리가 넘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는 포괄 유증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이게 만약에 특정 유증받은 수증자라면은 자기가 상속인으로부터 다 등기를 다 넘겨받아야지만 이제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자필증서로 하는 유언은 법으로 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가 없다. 아니, 이 자필증서로 하는 것 자체가 법에 정한 방식인데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이게 오답률이 이것도 거의 60% 육박했는데요. 한번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이건 일단 당연히 맞고 2번 수증자가 거절하지 않아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게 수증자는 거절할 수 있다고 유증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것만 잘 구별할 줄 알면 금방 2번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게 수증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증자가 거절하건 말건 간에 일단 유증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너한테 이거 주겠다 하는
내가 죽으면 이건 너 가져. 그 자체만으로 일단 유증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이제 수증자는 나 이거 굳이 안 가지래요. 갖기 싫어요. 그렇게 거절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 차이를 잘 구별하면은 답을 2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거절하지 않아야가 아니고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하고 말건 간에 관계없이 일단 유증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성립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법인의 유증을 할 때 상속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것도 맞죠. 네, 뭡니까 아까 전에 유언 같은 경우에 역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언으로 뭐 상속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유증할 때 상속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는 유효하지 않다고 아까 나왔었습니다. 근데 4번 선지 넘어가기 앞서서요. 3번에서 한번 우리 마지막 문단에 유류분이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것도 추론 차원에서 한 번 더 내용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법인의 유증을 할 때 상속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죠. 근데 그렇다면 상속인은 나는 뭐 가지고 살란 말이냐. 그렇게 또 구제 방법을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상속인의 구제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상속인의 구제 방법. 나한테도 최소한 받아갈 몫은 있다. 그렇게 유류분을 주장하는 거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 마지막 문단으로부터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유류분 주장을 하면서 내가 최소한도로 받아가야 될 몫을 만약에 침해가 당했을 경우에는 그 법인한테 또 다시 나한테 좀 그 최소한 몫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제 방법도 추론할 수 있고요. 또 4번도 상당히 또 오답으로 많이 선택된 것 같습니다. 유증과 증여 모두 상속과 달리 법률행위로 분류된다는데요. 당연히 맞죠. 유증하고 증여는 당연히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한 법률행위인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유증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한 단독행위고요.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 다른 말로 의사합치가 필요한 계약이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법률행위고, 그런데 이에 반해 상속은 그냥 의사표시 기반으로 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는 거니까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건이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아까 다 우리가 카테고리 범주하다 시켜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구별을 했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5번 선지입니다.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유증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낙과 상관없지만 증여는 엄연히 계약이죠.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유효하게, 증여가 유효하게 성립이 됩니다. 그 차이점 잘 구별만 할 줄 알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의외로 오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례 문제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은 가기 앞서서 방금 전에 15번에 3번 선지에서도요, 뭐 상속인의 구제 방법으로 유류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듯이 여기도 아까 우리 넘어갔던 이렇게 제1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 일부를 유증한다. 그래서 너무 한 사람한테 많이 몰아주는 바람에 다른 사람은 최소한의 받을 몫도 받지 못한 경우는 이것도 역시 구제 방법을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5번 선지같이 너무 한 사람한테 재산 일부를 너무 많이 몰아줘가지고 다른 상속인들이 최소한 받아가야 될 몫도 받아가지 못할 경우는 이렇게 유류분제도를 통해가지고 구제할 수 있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네, 17번 보기를 통한 사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례가요. X의 상속인은 배우자, 아들 A, 딸 B가 있다. 전부이다. 바로 아까 지문 나왔던 1.5대 1대1 바로 똑같은 사례네요. 자, X가 사망했을 때, 자, 일단 비율 먼저 적어 놓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지문 나온 거하고 뭐 조금 더 변형이 없는 똑같은 사례입니다. 1.5대 1대1 비율 일단 적어 놓고요. X 사망했을 때 그 재산으로 지금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억의 현금이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자산, 즉 플러스가 되는 건 현금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까 재산 속에는 자산도 있고 채무도 있는데 지금 채무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자, 채무 얘기는 왜 안 나오느냐? 분명히 선지로 채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또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재산으로 14억 현금 자산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산은 없습니다. 뭐 다른 부동산이나 그런 건 없단 말씀이고요. 자, 유효하게 작성된 A 자필 증서, 자필 유언도 발견되었는데, 자, 이 자필 유언도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뭐 자필 유언이 유효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전혀 의심 가질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자필 유언 내용이 뭐냐면 X가 사망하면 전체 재산의 절반을 공익법인 C한테 기부한다. 즉 여기 재산 속에는 자산도 있겠고 또 채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체 재산 중에서 일정 비율 정해가지고 특정 뭐 단체든 사람이든 간에 기부한다, 즉 증여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유증 중에서도 특정이 아니고 포괄 유증에 해당되겠죠. 자, 이렇게 딱 개념을 이거는 포괄 유증에 해당된다. 자, 그렇게 잡아놓고요. 자, 근데 이건 뭐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 없는 개념인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고 선지를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X한테 채무가 있다면, 즉 이 재산 속에 자산만 있는 게 아니고 채무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있겠죠. 근데 공익법인 C는 기부받은 재산으로 X의 채무를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남이 뭐 공짜로 준다고 할 때 뭐 덜컥 금방 좋아할 게 아니고 면밀히 뭐 혹시 위험한 채무 같은 리스크는 없는지 잘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2번입니다.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법인 C는 X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7억 원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여기서 7억 원이 왜 나왔습니까? 아까 14억 현금인데 재산의 절반 준다고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 재산의 절반 중에는 물론 현금 14억의 절반도 포함되지만 또 채무가 만약 있다면 채무의 절반도 또 이렇게 포괄 유증을 받은 C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7억 받으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또 채무가 있어가지고 이거 뭐 요거 가지고 물어주게 되면 나한테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수령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근데 아까도 개념에 나왔지만 이게 수중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유증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 그것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1번하고 2번 선지 묶어서 보면요. 만약에 수중을 받았는데 자기가 알지 못했던 채무가 있었다. 그럼 오히려 공짜로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진짜 더 자기가 또 빚도 더 많이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역시 이런 점에서도 또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건 수중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포괄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 포괄 유증 속에는 자산뿐만 아니고 채무도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상속인하고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그게 이제 상속인의 한정 승인하고 포기 제도가 가끔 법조문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포괄 유증 받은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단순히 뭐 여기 빚이 있으니까 나는 이거 안 받을래요. 단순히 거절하는 것만으로 하면 좀 위험하고요. 확실하게 이제 그걸 확실히 매듭을 짓기 위해서 상속인하고 똑같은 권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에 한정 승인. 네, 딴 법지문에도 나왔지만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상속받은 자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 그런 겁니다. 뭐 그런 의미의 한정 승인 하든지 아니면 나는 일체 이거 뭐 좀 포괄적인 거 다 전부 안 받겠다. 즉 상속 포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잘 채무 같은 거 모르고 있다 괜히 또 더 어려움 겪기 전에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 상속인하고 똑같이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 거 혹시나 더 뭐 응용하는 지문이 나올 경우 대비해서 제가 다른 법지문 나온 거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선지입니다. X에게 채무가 없다면 아들 A와 딸 B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의 합은 X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다고 하는 건데요. 이건 굳이 돈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1.5대 1대1이니까 아들하고 딸목 합하면 2. 또 배우자 1.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즉 채무가 또 있고 없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상속분이라고 하는 게 뭐 포괄적으로 재산 넘어갔을 때 뭐 자산이건 채무든 간에 그 상속받는 재산 비율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뭐 채무가 있고 없고 따질 필요도 없이 일단 아들, 딸이 받는 상속분 합계는 당연히 배우자보다 많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말 얘기고요. 4번입니다. X에게 채무가 없다면 X의 부모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의 법정 상속분은 줄어들지만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채무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상속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속분에 따라 가지고 채무를 내가 또 비율만큼 떠안지 않느냐, 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 채무가 없다면 뭐 상속분이 줄어든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특히 이제 X의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요. 부모는 2순위 상속인이지 않겠습니까? 네. 부모는 2순위 상속인이고 또 아들, 딸은 1순위지 않겠습니까? 아들, 딸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일단 X의 부모님은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상속받지 못하죠. 네. 네.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도 아들, 딸들이 상속받는 몫은 줄어들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꼬여서 지금 잘못된 선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요. 자, X한테 채무가 있건 없건 간에 법적으로 정한 비율은 이 상속분이라고 하는 게 채무까지 떠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줄어들 리가 없고, 특히 또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직계비속이 있으면은 돌아가신 분 아들, 딸이 있으면 부모는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뭐 혹시 있다고 해서 부모가 가져가는 바람에 아들, 딸이 받는 비율이 줄어들 그런 일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 꼬여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X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지 않나, 뭐 뒤는 맞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4번은 앞부분이 다 꼬였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5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5번 X에게 채무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아들 A와 딸 B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는다. 이거는 비율상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금액 계산 해볼까요? 네, 마지막 선지니까요. 네, 일단 그 기부를 지금 C한테
법인 C한테 전체 재산의 절반을 기부했는데 지금 채무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 C가 절반인 현금 절반인 7억 원을 가져갈 것이고 나머지 7억 원을 놓고 이제 배우자 아들 딸이 1.5대 1대1로 가져갈 거니까 일단 배우자 네. 배우자는 이게 비율로 하면 7분의 3이죠. 7분의 3이니까 배우자는 3억인가요? 그렇죠. 배우자가 3억. 그리고 아들이 2억. 또 딸도 2억. 그렇게 금액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혹시 이게 실제로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대비해서도 같이 금액 계산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딱 보면은요, 이 14억, 이 딱 14가 나온 이유가 이게 비율 계산할 때 1.5대 1대1을 이게 분수로 바꾸기가 참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게 분모가 7의 배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4가 주어진 거죠. 막상 이거 분수로 바꿔보면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1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C한테 일단 7억이 빠진다고 보고 나머지 그 7억만 가지고 나눌 때 할 때도 역시 분모가 7의 배수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7이니까. 네, 그러니까 3, 2, 2 그렇게 3억, 2억, 2억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고3 3월달 요번에 그 유증과 상속 지문 내용 포함해서 이제 작년에 그 고3 3월달에 나왔던 부동산 등기와 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봤고 또 그 전에 EBS 연기구조에 나왔던 상속과 관련된 개념들도 같이 확장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